수정된 글. 남편이 병원에 누워있던 그 밤, 저는 그 사람의 가장 친한 친구와 단둘이 있었습니다. 죄였을까요? 아니면 너무 외로웠던 제 잘못이었을까요? 누구도 몰랐습니다. 저조차도 그렇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죽어가는 남편 곁을 지키는 건 제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걸 짊어진 채 버티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의 친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그 사람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것이 저희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김정자입니다. 올해 65살이고 지금 저는 남편의 병실에 앉아 있습니다. 남편 병수가 입원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병수는 지금 거의 말을 하지 못합니다. 하루 종일 눈만 깜빡이고 그마저도 힘겨워 보입니다. 처음 진단을 받은 건 5년 전이었습니다. 췌장암. 당시엔 수술도 잘 됐고 항암 치료도 잘 견뎠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완치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부부는 안도했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고 병수는 바치를 조금씩 다시 시작했으며 저는 운영하던 분식집을 정리하고 집안일에 전념했습니다. 그렇게 평온하게 지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5년 만에 암이 간으로 전이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투는 조심스러웠고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완치보다는 통증 조절이 우선이라는 말이 전부였습니다. 병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복도에 서서 눈물만 흘렸습니다. 지금 병수는 하루하루 쇠약해지고 있습니다. 식사는 거의 못하고 진통제를 맞지 않으면 고통을 이기지 못합니다. 병원 생활은 어느새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도시락을 챙겨 병원으로 나갑니다. 병수의 얼굴을 닦아주고 입안을 물수건으로 적셔줍니다. 간호사의 처치를 지켜보며 혹시라도 빠진 건 없는지 확인합니다. 병수가 아파할 때마다 등을 토닥이며 눈을 맞춥니다. 하루가 그렇게 지나갑니다. 밤이 되면 집에 돌아가지만 사실상 집은 더 이상 쉼터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낯설고 차갑게 느껴집니다. 병원 가니 의자에서 잠드는 날이 더 많습니다. 몸은 이미 지쳐있지만 마음은 병수 곁을 떠날 수 없습니다. 여보, 집에 가서 좀 쉬어. 병수가 자주 말하지만 저는 늘 고개를 저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없는 사이 무슨 일이 생길까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던 어느 날 병실 문이 열리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병수아. 나왔어. 돌아보니 백종문 씨였습니다. 병수의 대학 동기이자 오랜 친구였습니다. 몇 년 전 병수 수술 당시에도 병문안을 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정자 씨, 오랜만입니다. 고생 많으시죠?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병수는 종문 씨를 보며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종문아. 그 한마디가 다였습니다. 종문 씨는 병수 옆에 앉아 대학교 시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축제에서 무대에 올라갔던 일, 뒷산에 몰래 담배 피우러 갔던 일, 사소한 장난으로 벌점 받았던 기억까지. 병수는 말은 없었지만 눈빛으로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울컥했습니다. 그렇게 웃는 병수의 얼굴을 본 게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정자 씨, 얼굴이 많이 상하셨어요. 이렇게 계속 버티시면 정자 씨가 먼저 쓰러질지도 몰라요. 종문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제 말보다 제 얼굴이 더 많은 걸 말하고 있었습니다. 병수도 곁에서 말했습니다. 정자야,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있잖아. 오늘은 좀 쉬어. 종문 씨가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제가 여기 있을게요. 정자 씨는 집에 가서 좀 쉬고 오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지만 두 사람 모두 진심으로 권했고 결국 저는 병실을 나섰습니다.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집에 돌아가는 길이 낯설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집안은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그 고요함이 오히려 무서웠습니다. 익숙하던 공간이 이렇게 낯설게 느껴질 줄 몰랐습니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병수가 없는 집이라는 사실이 실감났고
그게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피곤했던 탓에 결국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이미 해는 중천이었습니다. 병원에 늦었다는 생각에 급히 준비를 하고 달려갔습니다. 병실에 도착하자 병수와 종문 씨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잘 쉬셨어요? 종문 씨가 반갑게 말했고 병수도 눈빛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네, 오랜만에 침대에서 자니까 몸이 좀 풀리는 것 같았어요. 정말 감사해요. 제가 아니라 병수가 고맙겠죠. 밤새 옛날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종문 씨가 웃었습니다. 병수도 평소보다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정자 씨, 앞으로는 가끔이라도 이렇게 쉬셔야 해요. 그래야 병수도 오래 버틸 수 있어요. 종문 씨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날따라 몸이 한결 가벼웠고 마음도 조금은 편안했습니다. 오랜만에 숨 쉴 공간이 생긴 느낌이었습니다. 오늘 저녁 시간 괜찮으세요? 병원 근처에 맛있는 국밥집이 있는데 정자 씨랑 함께 가고 싶어요. 종문 씨가 제안했습니다. 병수도 그러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병원 밖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종문 씨가 저를 데리고 간 곳은 병원 근처 좁은 골목 안에 있는 오래된 국밥집이었습니다. 따뜻한 주황빛 전구 아래 낡은 나무 테이블과 반질반질하게 다른 벽면이 오히려 포근한 느낌을 주었고 그 안에서 흐르던 라디오 소리는 나른한 마음을 풀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정자 씨, 순댓국 괜찮으세요? 라는 종문 씨의 물음에 저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는 메뉴판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순댓국 2개랑 소주 1병 괜찮을까요? 정자 씨, 오늘은 좀 드셔야 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저는 소주는 평소에 잘 안 마셔서요. 하지만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종문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한두 잔쯤은 몸에 기운이 될 거예요. 그렇게 주문을 마치고 우리는 말없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국밥이 뚝배기에 담겨 나왔고 그 뜨거운 김이 얼굴을 스치자 갑자기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몇 주째 찬 도시락을 대충 퍼먹으며 버티던 나날이 떠올랐고 이렇게 누군가와 마주 앉아 따뜻한 국을 먹는 것이 이렇게 감동적일 줄은 몰랐습니다. 종문 씨는 조용히 제 잔에 소주를 따랐고 저도 따라 받으며 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잔을 넘기자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뜨거운 기운이 온몸에 퍼지는 듯했습니다. 정자 씨, 정말 많이 힘드셨죠? 말 안 해도 알아요. 얼굴에 다 쓰여 있어요. 종문 씨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갑자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아 고개를 숙였지만 그 눈물이 멈추지 않고 뚝뚝 떨어졌습니다. 죄송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말하자 종문 씨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우셔도 돼요. 그동안 얼마나 참으셨겠어요. 이제 좀 놓아도 돼요. 저는 수저를 내려놓고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정말 한계였던 것 같습니다. 병수의 곁을 지키며 하루하루 마음속이 텅 비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고 오히려 제가 강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종문 씨는 말없이 제게 휴지를 건넸고 저는 그제야 조금씩 마음이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정자 씨, 실은 오늘 이렇게 마주 앉아 있는 게 저한텐 쉽지 않았어요. 그 말에 저는 놀라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병수가 제 친구지만 저는 오래전부터 정자 씨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요즘 너무 지쳐 보여서 마음이 자꾸 흔들리더라고요. 그 순간 종문 씨가 제 손등에 자신의 손을 조심스럽게 올렸습니다. 깜짝 놀랐지만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병수의 손은 요즘 너무 차갑고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그와는 다른 온기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병원에 안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병수한테도 허락받았어요. 종문 씨의 말은 이상하게 마음속 깊이 들어왔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스스로에게 처음으로 허락하게 됐습니다.
그래, 오늘만큼은.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우리는 종문 씨의 집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창밖에는 간간히 비가 흩날렸고, 라디오에서는 오래된 재즈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종문 씨는 운전대 너머로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정자 씨, 오늘은 그냥 아무 걱정도 하지 말아요. 여기서만이라도. 그의 말에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러고 싶어요. 종문 씨의 집은 병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작은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아담한 정원이 있고 현관을 열자 나무 바닥에서 은은한 향이 났습니다. 거실에는 조명이 따뜻하게 켜져 있었고 벽에는 책과 사진들이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고 종문 씨는 부엌에서 물 한 잔을 가져다주며 말했습니다. 정자 씨, 이 집에 다른 사람 발이 들어온 게 몇 년 만인지 몰라요. 좀 어색하죠? 저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요. 그 말은 제 진심이었습니다. 종문 씨는 제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자 씨, 오늘 밤 그냥 제 곁에 있어 주세요. 아무 일 없어도 돼요. 그냥 같이 있어만 줘요.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너무 오래 누군가의 품이 그리웠고 따뜻한 눈길이 그리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종문 씨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처음엔 단지 서로를 위로하는 것이었습니다. 병수의 차가운 손끝에 익숙해진 제게 종문 씨의 온기는 마치 생명력 같았습니다. 숨결, 체온, 가슴의 두근거림까지 그 모든 게 저를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걸 잊고 싶었습니다. 병수의 병도, 앞날의 불안도, 죄책감도, 외로움도 전부 지워버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었습니다. 여자로서 존재하고 싶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걸 느끼고 싶었습니다. 종문 씨의 손길이 제 등을 천천히 쓰다듬을 때마다 잊고 지냈던 감정들이 하나둘씩 되살아났습니다. 설렘, 그리움, 떨림, 따뜻함, 그리고 죄 하지만 그 죄마저도 그 순간만큼은 제 감정의 파도 속에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하지만 절실하게.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저는 낯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커튼 사이로 햇살이 조용히 스며들었고 어디선가 은은한 커피 향이 풍겨왔습니다. 잠시 현실이 어디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고 곧바로 머릿속에 떠오른 건 병수였습니다. 병수는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들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급히 몸을 일으켜 앉았고 그제야 어제 있었던 일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종문 씨의 품, 그의 손길, 저를 바라보던 눈빛, 그리고 저의 선택. 후일까? 죄책감일까? 아니면 그냥 인간적인 위로였을까?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커피 잔을 들고 거실로 들어온 종문 씨는 저를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그 말에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그런데 병원이 걱정돼서요.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아요. 곧 함께 가요. 아침부터 병수 상태도 보고 싶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와 함께 병실 문을 열었을 때 병수는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떴지만 말은 하지 못했고 우리를 바라보는 눈빛만이 반가움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병수야, 내가 다시 왔다. 종문 씨가 다정하게 인사를 건넸고 병수는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병수 곁으로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잘 있었어. 오늘은 몸 좀 어때? 그는 말없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차가웠고 얇고 마치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처럼 약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다시 죄책감이 밀려오는 걸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이 더 괴로웠고 더 미안했습니다. 내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병수는 어떤 꿈을 꿨을까? 혹시 제가 곁에 없어서 불안하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리를 계속 괴롭혔습니다.
종문 씨는 병수 곁에서 책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즐겨 읽었다던 시집의 한 구절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병수는 그걸 듣고 있는 것처럼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병실에 퍼지는 그 평화로운 공기가 오히려 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어젯밤 우리가 함께 나눈 그 시간들이 이 평온 속에서 죄처럼 무겁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병수의 상태는 더 악화되었습니다. 식사는 거의 못했고 진통제 없이는 몇 시간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조용히 저를 불러 말했습니다. 이제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수술이라는 선택지는 있지만 생존 가능성은 솔직히 희박합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졌고 복도에 서서 손으로 벽을 짚었습니다. 종문 씨는 옆에서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정자 씨,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제가 같이 있을게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이 사람이 있어 다행이라는 마음과 이 사람에게 흔들리는 제 자신이 원망스럽다는 감정이 엉켜 있었습니다. 병수는 말을 거의 하지 못했지만 눈빛과 손짓으로 많은 걸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병수가 저를 조용히 부르듯 시선을 보냈고 저는 그의 곁에 다가가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그의 입술이 아주 작게 움직였습니다. 정자야. 그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고마웠어. 미안해. 저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무슨 말이야. 당신이 얘 미안해. 하지만 그는 미세하게 고개를 흔들며 계속 속삭였습니다. 나 못 나을지도 몰라. 혹시 그때가 오면 나 없이도 잘 살아야 해 웃으면서. 그 말이 끝났을 때 저는 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같이 나갈 거야. 반드시. 병수는 미소 지으려 했었고 저는 눈물이 쏟아지는 걸 억지로 참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수 곁을 지켰고 종문 씨는 잠시 병실 밖에 앉아 있었습니다. 종문 씨를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외롭지 않게 해준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이 죽어가고 있는데 저는 그 친구에게 안기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비난받을 일이고 누구에게도 말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계속 종문 씨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종문 씨가 병실로 들어와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정자 씨, 제가 있을 테니 집에 좀 다녀오세요. 어젯밤 거의 한숨도 못 주무셨잖아요. 저는 처음엔 거절하려 했지만 병수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녀와. 나 괜찮아.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저는 잠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샤워를 했고 욕실 거울 앞에 선 순간 제 얼굴을 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푸석한 얼굴, 눈가에 깊은 주름, 메마른 눈빛. 그 모든 것들이 제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쯤 서 있느냐고. 마음속으로는 수천 번도 넘게 요쳤습니다. 나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경계선을 넘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술 전날 밤, 병수가 종문 씨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침대 머리에 선 종문 씨를 바라보며 병수는 희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종문아, 부탁 하나 해도 될까? 정자 혼자 두지 마. 나 없으면 많이 외로울 거야.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종문 씨는 눈빛을 떨구며 말했습니다. 병수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넌 분명히 회복할 수 있어. 하지만 병수는 아주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나도 이제는 알아. 내 몸이 어떤지. 그 말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수는 저를 향해 손을 뻗었고 저는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고마웠어. 나 같은 사람 옆에서 고생 많았지. 정자야. 미안해. 저는 울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그런 말 하지 마. 수술 당일
병수는 조용히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종문 씨와 저는 긴 복도를 함께 걸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 침묵이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수술은 무려 8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기도했고 마음속으로 수천 번도 넘게 사람만 돌아오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수술이 끝난 뒤 의사 선생님이 나와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이제는 중환자실로 옮겨 집중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 말은 곧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진 병수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온몸에 기계가 붙어 있었고 저는 그의 곁에 앉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여기 있어. 깨어나줘. 우리 아직 같이 가야 할 때가 많잖아. 제 목소리는 떨렸고 그가 반응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종문 씨는 옆에서 말없이 함께해 주었습니다. 그는 음식을 사와서 억지로 제게 먹이려 했고 밤에는 함께 간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자 씨, 밥이라도 드셔야 해요. 병수가 깨어나면 정자 씨가 건강해야 하잖아요. 저는 억지로 국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고 병수는 단 한 번, 잠깐 눈을 떴습니다. 정자야. 그는 저를 보며 힘겹게 말했습니다. 사랑했어. 정말로. 그리고 고개를 돌려 종문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종문아, 정자 부탁할게. 고맙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병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숨결도, 눈빛도, 모든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저는 병수의 손을 꼭 쥔 채 오열했고 종문 씨는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장례식이 시작됐고 모든 게 무겁고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지만 저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고 오직 병수의 사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안은 병수가 없는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종문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자 씨, 우리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요? 종문 씨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자 씨와 저, 이제 어떻게 할지 말이에요. 저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지금은 아직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병수가 떠난 지 며칠 안 됐잖아요. 알아요. 저도 알아요. 그런데 저는 진심이에요. 병수가 떠나기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저는 정자 씨를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을 후회하지 않아요. 그게 죄라면 제가 감당할게요. 하지만 제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병수가 죽어가던 그 시간에 저는 그의 친구에게 기대고 있었던 여자였습니다. 누가 봐도 나쁜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외로웠습니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 마음 한편은 종문 씨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정자 씨, 괜찮아요. 제가 기다릴게요. 정자 씨가 괜찮을 때까지 아무 말 안 할게요. 그냥 곁에 있게만 해주세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죄책감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병수가 마지막으로 제 손을 꼭 잡고 남긴 말이 떠올랐습니다. 나 없이도 웃으며 살아야 해.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고 그 순간 종문 씨의 손이 제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사람의 온기였습니다. 병수가 떠난 지 어느덧 100일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사진 속 웃고 있는 얼굴이 낯설지 않았고 병수의 이름을 부르면 당장 어디선가에 하고 대답이 들릴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거실에 있는 영정사진 앞에서 조용히 인사를 했습니다. 잘 잤어. 오늘 날씨 좋아. 아무도 없는 집안에서 그런 말을 꺼내는 일이 어느새 습관이 되었습니다. 종문 씨는 그동안 꾸준히 저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문 앞에 서서 혹시 뭐 필요하신 거 없으세요? 라고 묻는 정도였고 그 다음엔 함께 시장을 보러 가고 저녁을 함께 먹는 정도였지만 점점 더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 병수와의 추억 속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했지만
종문 씨와 함께 있는 시간이 편안하고 조용하고 따뜻하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병수 이야기를 자주 나눴습니다. 대학 시절 장난치던 이야기, 결혼식 날 술에 취했던 에피소드, 병수가 자주 하던 말투와 버릇들.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다가도 어느새 눈물이 흐르곤 했습니다. 종문 씨는 그럴 때마다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울어도 괜찮아요. 다 흘러야 비로소 웃을 수 있잖아요. 저는 그 말에 또 울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이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상훈이가 집에 불쑥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표정이 딱딱했고 문을 열자마자 종문 씨를 본 상훈이는 당황한 듯 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삼촌이 여기 계세요. 저는 조용히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들어와. 얘기 좀 하자. 상훈이는 거실에 앉으며 묻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종문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히 말했습니다. 상훈아, 내가 먼저 나가 있을게. 너희 둘이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 상훈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종문 씨는 조용히 현관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거실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상훈아, 엄마가 내 아버지 돌아가시고 많이 외로웠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그냥 살아있다는 느낌이 없었어.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삼촌이 그 옆을 지켜줬어. 병원에서도, 장례식에서도, 그리고 지금도. 엄마가 무너지지 않게 옆에서 버텨줬어. 저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도 마지막에 삼촌한테 그랬어. 나를 부탁한다고. 그 말 듣고 나서 나는 더 이상 외면할 수가 없었어. 상훈이는 잠시 눈을 감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솔직히 지금도 조금 혼란스럽고요. 하지만 어머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혼자 외로워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고맙다. 내가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고맙다. 그날 이후 상훈이는 가끔씩 집에 들렀고 점점 종문 씨와도 어색함이 줄어들었습니다. 우리는 마치 오래된 가족처럼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종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자 씨, 혹시 같이 살 생각은 없으세요? 혼자 계시는 거 늘 걱정돼요. 저도 혼자고요. 저는 멈칫했지만 마음은 이미 대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시간 주세요. 아직은 마음의 정리가 덜 돼서요. 종문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기다릴게요. 조급하지 않을게요. 언제든 괜찮으니까. 그리고 몇 주가 흐른 뒤 저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병수의 사진을 가장 먼저 챙겼고 그 사진을 종문 씨의 집거실 창가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여보, 나 이제 종문 씨랑 살아보려고 해. 외롭지 않게 해준 사람이야. 너도 이해해 줄 거지. 그렇게 말하며 사진을 쳐다보는데 왠지 병수가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종문 씨와 함께 살게 된 이후 우리의 일상은 소박하고 단순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 차를 마시고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저녁에는 함께 TV를 보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가끔 공원을 산책하며 봄꽃을 보고 종문 씨가 손을 내밀면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누군가의 손을 그렇게 아무 망설임 없이 잡는다는 게 얼마나 따뜻한 일인지 저는 65살이 되어서야 처음 알았습니다. 어떤 날은 종문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제주도 한번 갈까요? 예전에 병수랑 못 가봤다고 했잖아요. 저는 놀라며 웃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기억하고 계세요? 당연히 기억하죠. 정자 씨가 슬픈 눈으로 말했잖아요. 병수랑 제대로 여행도 못 갔다고. 이번엔 제가 그 여행 같이 해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우리는 제주도로 여행을 갔습니다. 해변을 걷고 돌담길을 지나며 저는 말했습니다. 이게 신혼여행이라면 믿겠어요. 종문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한테는 진짜 신혼여행입니다. 손을 잡고 걸으며 바람을 맞고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병수는 떠났지만 그의 마지막 말처럼 저는 살아야 했습니다. 웃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병수가 그립고 미안하고 가끔은 울기도 하지만 그 빈자리를 채워준 사람과 함께 저는 남은 시간을 조용히 따뜻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의 마지막 사랑이겠지만 가장 깊고 아름다운 사랑이기도 합니다. 여보, 나 괜찮아. 외롭지 않아. 종문 씨가 잘해주고 있어. 하늘에서도 보고 있지. 이해해줄 거라고 믿어. 그리고 오늘도 나 살아있어. 따뜻한 손을 잡고 조용히 행복하게.